여러분 혹시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 뻐꾸기, 탕란 이야기 아시나요? 아, 그거 진짜 유명하죠. 되게 기괴한 자연의 섭리랄까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섬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입을 쩍 벌리고 먹이를 조를 때 그 입안의 붉은색이 가짜 어미새의 신경계를 마치 마약처럼 강렬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럼 어미새는 그냥 홀려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짜 어미는 자기 진짜 새끼가 둥지 밖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 뻐꾸기 새끼한테만 막 홀린 듯이 먹이를 물어줘 주는 거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어미새는 분명 자기 의지로 막 부지런히 날갯짓을 만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침투한 뻐꾸기의 유전자 코드에 뇌를 완벽하게 해킹당한 상태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깨서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쇼펌이나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기면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 혹시 우리도 가짜 어미새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심어놓은 사회적 해킹 코드에 조종당하면서 그게 내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이 서늘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오늘 다룰 자료는 박노보 교수가 대학에서 인문적 교양과 지식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세심하게 구성한 강의 노트와 메모들인데요. 네, 이 자료를 관통하는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문학,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를 도서관에 먼지 쌓인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 복잡하고 정보가 막 과잉된 21세기의 우리 머릿속을 해킹하려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을 간파하고 주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의 도구로 써먹자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쥐어야 할 무기,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가 도대체 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흔히 그냥 교양 과목이라고들 번역하잖아요. 원래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 시대 정치가 키케로가 주창한 후마니타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후마니타스요? 네, 이게 나중에 중세 유럽의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전인 교육을 위한 필수 과목인 자유칠과로 구체화됩니다. 영어로는 세븐 리버럴 아츠라고 하죠. 단어 그대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7가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아, 단순히 상식을 막 쌓는 게 아니라 나를 얽매는 굴레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어떤 기술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사막과 사과로 나뉘는데요. 사막과 사과요? 어떤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먼저 사막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쓰고 타인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내 생각의 오류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 인식의 규칙을 다루는 거죠. 오, 약간 현대 컴퓨터 구조로 치면 세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베이스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네요. 와,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인데요. 점과 선의 1차원, 면의 2차원, 우주의 원운동, 소리의 파동까지 세상이 작동하는 물리적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아하, 그럼 사막이 OS라면 사과는 그 운영체제 위에서 구동되는 실용 프로그램, 앱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에 OS랑 앱만 깔려 있다고 그게 스스로 목적을 가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입력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통합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이 도구들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휘하는 최상의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아, 여기서 철학이 모든 걸 쥐리하는 최상의 시스템으로 등장하는군요. 네, 박노보 교수의 강의 노트에 따르면 이 철학 시스템은 세상을 향해 4가지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셋째, 나의 도덕적 자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마지막 넷째,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4가지 질문 다 정말 멋지고 심오하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당장 내일 대출이자 갚아야 하고 상사한테 깨져서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이나 막 입시에 시달리는 청소년들한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철학은 명확한 정답을 안 주잖아요. 그냥 좀 똥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정답이 없다는 게 철학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교수님이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철학은 정신적인 측면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것과 같다고요.
익스트림 스포츠요? 막 번지 점프나 암벽 등반 같은 그런 거요? 네. 사람들이 왜 굳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내 한계를 시험하고 그 두려움을 통제해내는 과정 자체에서 강력한 주체성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아, 철학도 약간 그런 고통스러운 쾌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의 작은 모순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당연한 걸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뇌를 쥐어짜며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정신의 근육을 찢고 다시 자라게 만듭니다. 와, 헬스장에서 막 무거운 바벨 들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커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맞아요. 사유의 근육이 단련되어야만 가짜 뉴스나 남들이 막 주입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청소년들한테도 그냥 책상에 앉혀서 위인들 명언만 외우게 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에 대해 스스로 왜냐고 묻고 토론하게 만드는 게 진짜 전인 교육의 출발점이겠어요. 완막한 통찰입니다. 그렇게 사유의 근육을 키운 개인들이 모이면 이제 그 질문의 범위는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로 확장됩니다. 거대한 정치나 시스템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아,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군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딱 그랬잖아요. 네. 초기 아테네에서는 세상 만물은 물이다, 불이다 하면서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만 찾았어요. 그러다가 점차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외치는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철학의 중심이 인간의 정치와 사회로 확 넘어옵니다. 자연 철학의 절대주의에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로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둘 다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주의는 정답이 하나라고 우기니까 독재로 빠지기 쉽고요. 아, 그럼 상대주의는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강한 자가 우기면 그게 진리가 되는 도덕적 타락이나 궤변으로 흐르기 쉽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죠. 유명한 삼파조를 썼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요. 아, 내가 일방적으로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 스스로 답을 낳게 유도하는 그 삼파술이요. 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게 절대적인 법이야 라고 할 때 정말 그런가요? 라고 되묻고 대화를 시도하는 태도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와, 이 질문하는 태도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왕의 권력은 하늘이 줬다는 왕권 신수설 같은 절대주의 환상을 깨버렸죠. 맞습니다. 홉스나 로크 같은 사상가들은 국가의 권력이란 개인들이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맺은 그냥 계약에 불과하다고 정의했어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사회계약론이죠. 로크는 심지어 국가가 그 계약을 위반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항권도 명시했잖아요. 근데 사실 동양에도 맹자의 역성혁명이나 폭군 방벌처럼 백성을 괴롭히는 왕은 쫓아내도 된다는 사상이 훨씬 전부터 있었고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의 본질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럼 이 오래된 저항의 역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요새는 눈에 보이는 폭군이 막 칼 들고 협탁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답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사례로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라는 책을 들 수 있는데요. 에셀은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태도는 다름 아닌 무관심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 무관심이요. 하긴 나랑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죠. 과거의 독재는 눈에 보이는 왕이었지만 현대사회의 독재는 국제금융시장이나 거대 자본주의처럼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우리는 투표 같은 연대와 행동으로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솔론의 명언이 딱 떠오르네요.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머리로만 알던 리버럴 아츠를 현실에서 써먹는 구체적인 방법이군요. 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 하니까 우리가 가장 저항하기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두 가지 거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과 과학이에요. 아, 현대인들이 거의 종교처럼 무비판격으로 수용하는 두 영역이죠. 자본주의부터 볼까요? 이 자료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친 두 거장, 노암 촘스키와 토마 피케티의 통찰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촘스키나 피케티라고 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 아닌가요?
혹시 이 자료가 특정 정치적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결론을 청취자분들께 주입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 학자들이 내린 정치적 결론에 동의하라고 여러분께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나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떻게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경제 시스템의 맹점을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을 통해 해체했는가. 바로 그 비판적 방법론입니다. 아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시스템을 의심하고 분석해낸 그 시각 자체를 빌려와 보자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촘스키는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첨스키는 1970년대 이후의 경제를 분석하면서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 자본의 95%가 실물 경제와는 완전히 무관한 투기적 금융자본이라는 점을 폭로합니다. 95%나요? 와, 대박이네요. 네, 돈이 돈을 먹는 게임판이 커지면서 이 자본 권력이 국가 정책까지 좌지우지하고 그 결과 공공 서비스가 하락하고 노동 조건이 악화됐다고 비판한 거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실물 경제를 외면하고 숫자 노름하는 쪽에 쏠려 있기 때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피케티는 아주 방대한 역사적 조세 데이터를 통해서 자본주의 알고리즘 자체를 증명해냈는데요. 그 유명한 R이 G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아시죠? 아, R이지보다 크다. 네,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수익률 R이 인간이 노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경제 성장률 G를 언제나 압도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빌딩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버는 임대료 상승 속도가 세입자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올리는 속도보다 항상 빠르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낸 거죠. 와, 진짜 너무 슬프지만 뼈 때리는 설명이네요. 기술이 발전하면 낙수 효과로 다 같이 잘 살게 될 거라는 기존의 쿠즈네츠 낙관론을 데이터로 완전히 반박해버린 거군요. 네, 불평등이 자동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라는 통찰이죠. 자, 그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편향적일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죠. 정치나 돈의 세계가 불완전하다면 오직 숫자와 팩트로만 이루어진 자연과학은 어떨까요? 과학이요? 네, 이 복잡한 세상에서 과학만큼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과학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팩트 자체는 거짓말을 안 하죠. 하지만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빌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갔듯이 과학자들이 세상을 설명하는 프레임 역시 절대적 진리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혁명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과학 역시 인간이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프레임, 즉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조종하는 것처럼 유전자가 개체의 몸을 넘어 멀리 외부 환경까지 확장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경이로운 메커니즘이죠. 네,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한가요? 만약 이 유전자 환원주의, 즉 생물학적 결정론의 시각으로만 인간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희생, 사랑, 도덕성 같은 고결한 가치들도 결국 다 유전자가 자기 퍼뜨리려고 짜놓은 이기적인 계산이다. 그냥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유전자의 작동 원리라는 팩트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시각에만 매몰되면 인간만이 가진 복잡한 인격이나 유기적 생태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밝혀낸 사실 위에 반드시 인문학적 가치 판단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과학이 팩트의 엑셀을 밟는다면 인문학은 올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이네요. 네, 아주 멋진 요약입니다. 두 가지 통합적 통찰이 있어야만 현대인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대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과 과학의 프레임까지 뜯어봤고요. 철학의 4대 질문 중 최종 실전편.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뒤집어 볼 차례입니다. 네,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해체해 보는 건데요. 이 인식의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미술의 진화 과정입니다. 미술이요? 솔직히 저는 현대 미술은 너무 불친절하고 어렵더라고요. 피카소 그림은 사람 눈, 코, 입 다 분해해놓고 데미안 허스트는 죽은 상어 띄워놓고 막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하하, 그게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요. 그림이 주로 재현미를 추구했어요. 귀족이나 교회의 주문을 받고 대상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렸죠. 아, 그땐 사진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으로 후원자가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화가들은 대상을 굳이 똑같이 베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와, 한마디로 기술 발전 때문에 밥줄이 끊길 위기였네요. 살아남으려면 사진기가 못하는 걸 찾아야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화가의 눈을 담는 인상파의 표현미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도약한 게 피카소나 칸딘스키의 인식미입니다. 대상을 완전히 해체하고 평면 위에 다차원적으로 재구상하는 거죠. 아, 피카소가 사람 얼굴을 막 이상하게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본 그 주관적인 인식의 과정 자체를 캔버스 하나에 다 구겨놓은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미술을 통해 인간이 대상을 절대적 진리가 아닌 주관적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죠. 와, 미술이 이런 철학적 선언이었다니. 대박이네요. 이런 인식의 해체는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으로 이어지면서 젠더와 언어의 해체로 확장됩니다. 언어를 해체한다고요? 네. 기호학에서 언어를 껍데기인 시니피앙, 그러니까 기호 표현과 알맹이인 시니피에, 기호 내용으로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는 나무라고 발음하고 영어로는 트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적인 필연성이 있다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나무라고 불러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언어조차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우연히 합의한 자의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조차 원래부터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가상의 규칙일 뿐이다. 이거 완전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그렇죠. 주디스 버틀러는 이 자의성을 성별 개념에 적용했어요. 생물학적 성인 섹스와 사회적으로 강요된 성 역할인 젠더를 날카롭게 구분했죠. 아,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다소곳해야 해 같은 사회적 규범들이 생물학적 진리가 아니라 그냥 사회가 임의로 이름 붙인 젠더라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을 정확히 구분해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꿰어지는지 보이시나요? 네, 진짜 완전히 멘붕이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사회가 이게 정상이야 하고 들이미는 그 당연한 규칙이나 프레임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것. 그게 바로 리버럴 아츠라는 생존 무기의 핵심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박노보 교수가 왜 그 방대한 리버럴 아츠 자료를 구성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문법, 논리학부터 철학, 경제, 과학, 미술을 아우르는 이 통합적 지식 구조가 없으면 이 정보과잉 시대에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물학적 유전자가 외부 개체까지 조종하는 확장된 표현형을 이야기했었죠. 네, 뻐꾸기가 마약처럼 뇌를 조종한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사회가 만든 자본의 시스템이나 젠더 같은 굳건한 사회적 관념들도 사실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조종하기 위해 머릿속에 몰래 심어놓은 사회적 의미의 확장된 표현형은 아닐까요? 와, 미쳤다.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기분이에요. 리버럴 아츠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해킹하고 있는 그 투명한 거미줄을 발견해내고 끊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머릿속에 누군가의 알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막 정신이 번쩍 드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철학의 4대 질문을 자신의 삶에 꼭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그 고통스러운 사유의 근육 키우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심어놓은 가짜 좌표를 다 쥐어버리고 여러분만의 진짜 길을 찾는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발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유의 근육이 기분 좋게 뻐근해지셨길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당연한 것에 속지 마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